네, 신용장에 대한 내용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의 기본적 특성부터 살펴볼 건데요.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신용장은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이러한 어떤 매매계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이 신용장 계약하고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역 계약에서는 뭐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고, 신용장 관계에서는 뭐 수익자와 뭐 발행 의뢰인 뭐 이런 관계를 가진다라고도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무역 계약이 있었고, 그 무역 계약에서 대금 결제의 방식을 신용장으로 하기로 하여서 신용장이 개설이 된 것인데, 그렇게 개설된 신용장은 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거죠. 이게 A라는 계약이 있어서 B라는 계약이 생겨났지만, A 계약의 이해관계와 의무와 채권 채무관계는 A 계약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B 계약의 이해관계와 채권 채무관계는 B 계약 내부에서 해결을 한다라고 봤을 때, A 계약이 B 계약에 영향을 준다든지 B 계약이 A 계약에 영향을 준다든지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별도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다만 만들어진 이유가 A 계약 때문에 B 계약이 만들어졌다는 것뿐,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겹친다는 것뿐, 이 매매계약과 신용장 발행에 의해서 생성되는 신용장 계약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그러한 계약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상성의 원칙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 우리 그 인커텀스 공부할 때 물품의 상징적 인도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었어요.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운송인으로부터 하여금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게 청구할 수 있는 서류인 선화증권을 넘겨주는 것으로서 물품 그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물품의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서류를 넘겨주는 것으로서 상징적 인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신용장에서도 그와 유사한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추상성의 원칙이 등장을 하는데, 은행이 우리가 신용장 발행을 한 은행이 신용장에 일치하는 조건에 대한 서류 제시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품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용장에서 요구되어진 서류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서류에 대항해서 대금 결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 제시만 이루어진다면 이 신용장 발행은행은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물품이 어떤 상태인지, 물품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로지 서류만 검토하고 서류에 대해서만 인수를 해서 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죠. 뭐 이 추상성의 원칙으로 인해서 사실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물품과 서류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은행은 금융기관이지 실제 상업 거래를 하는 무역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정보를 체크하기도 어렵고 물품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물품을 통해서 물품을 보고 물품을 평가하고 물품을 인수를 해서 대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서류만을 보고 서류를 인수해서 서류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서류가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추상성의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로서 설명을 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6번 슬라이드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신용장은 매매 계약에 근거해서 발행이 되지만, 일단 신용장이 발행이 되면 그 매매 계약과는 독립된 별도의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발행 의뢰인이 있고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면 수익자와 발행 의뢰인은 신용장 관계인 것이고, 보통 매매 계약에서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 근거해서 신용장이 발행되었지만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은 이 신용장을 이용해서의 권리 의무 채권 관계가 매매 계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 예를 들어서 물품을 주문을 했는데 서류와 물품이 있죠. 그 물품에 보통 제대로 선적이 됐다면 그 제대로 된 선적에 의해서 운송인이 선화증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 선화증권이든 상업송장이든 보험증권이든 이러한 신용장 조건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서류만을 바라보고 신용장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대금 지급의 판단 여부는 서류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품이 뭐 빈 상자로 왔다든지 뭐 했을 때, 물론 이런 뭐 실제 서류는 완벽한데, 예를 들어서 서류를 매도인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매수인과 은행을 속이기 위해서 서류는 정말 조건에 들어맞게끔 완벽하게 만들고 정말로 물품은 실제 선적을 하지 않고 빈 상자를 보내는, 여기 7번 슬라이드에 있는 강의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뭐 빈 상자를 보내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종의 사기를 친 건데, 그러한 사기에 대해서 매수인이 이제 매도인을 향해서 뭐 아무런 조치도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사기에 대해서 뭐 소홀을 제기를 한다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계약 위반과 관련해서 뭐 다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 걸로 다루는 거고, 기본적으로 신용장은 물품하고 상관없이 오로지 은행은 서류만을 바라보고 서류에 대해서 서류를 거래하고 서류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신용장의 당사자입니다. 신용장의 당사자는 기본 당사자가 있고 기타 당사자가 있는데,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는 신용장 거래에서 권리와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당사자들이 됩니다. 발행은행이라든지 수익자라든지 확인은행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이제 기본 당사자가 되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확인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얘기할 신용장 확인을 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용장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확인은행이 기본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용장의 확인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이 확인은행이 어떻게 보면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원래 원칙적으로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는 발행은행과 수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거래, 물품 매매 계약에서의 기본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수출자와 수입자잖아요. 근데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는 예를 들어서 수출자인 수익자와 수입을 하는 사람인 신용장 발행 의뢰인이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행 의뢰인이 빠졌죠. 수입자에 대응되는 발행 의뢰인이 기본 당사자가 아니에요. 누구다 그러면 발행은행이다. 발행은행과 수출을 하는 매도인인 수익자가, 은행과 수익자가 기본 당사자가 된다. 그 외에 기타 당사자인 거죠. 기본 당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신용장 거래와 관련된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기타 당사자가 됩니다. 자,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제일 이거는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있느냐, 신용장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개입을 하게 되느냐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발행 의뢰인이 있죠. 수출자상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발행할 것을 요청을 한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발행은행이 있죠. 수입상인 발행 의뢰인이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수출상 앞으로, 수익자 앞으로죠.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 발행하고 이런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하거나
한어음을 인수를 하거나 뭐 하는 그러한 은행을 발행은행이라고 합니다. 자, 수익자도 있습니다. 수익자는 뭐 계속 제가 강조를 했다시피 수출자가 되는 것이고, 신용장을 통해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이익을 얻는 그런 사람이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고요. 확인은행에 있습니다. 컨퍼밍 뱅크라고 하는데, 발행은행이, 그러니까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은행만으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에 대해서 지급을 하거나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신용장 발행은행만으로 부족하다. 신용장 발행은행만으로 뭔가 확실한 신용담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 신용장의 지급 확약에 있어서 확인은행이 추가하는 것이 확인은행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을 못하거나 인수를 못하거나 했을 때 추가적인 대금 지급이나 인수를 하는 것을 신용장의 확인은행이 수행을 하게 되고, 그러한 확인은행이 역할이 그런 확인을 하는 은행이 확인은행이 된다는 거죠. 이 확인은행의 그 어떤 독립적인 지급 약속, 그러니까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더라도 확인은행이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독립적인 지급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확인은행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용장 통지은행이 있습니다. 신용장 통지은행은 제가 신용장 거래의 흐름을 설명을 드릴 때도 얘기를 했다시피 수입국 쪽에 신용장 발행은행이 있죠. 그러면 수출국에도 당연히 수출상과 거래를 하는 은행이 있을 겁니다. 이 신용장이 수입국에 있는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이 발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그 내용을, 신용장의 조건을, 그리고 어떻게 서류를 제시해야 되는지 등등을 알려줘야 되겠죠, 수익자한테. 그러한 사실을,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을 통지은행이라고 하고요. 자, 매입은행이 있습니다. 매입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어음 할인, 어음 매입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이 매입은행이고요. 보통 발행 의뢰인 앞으로 혹은 발행은행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매입하고 대금을 먼저 선지급하고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는 은행이 매입은행이 되겠습니다. 매입은행이 경우에 따라서는 통지은행이 통지은행이 되기도 하고, 통지은행이 매입은행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확인은행, 통지은행, 매입은행은 뭐 이런 은행이 날 때부터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을 하면 그 롤에 따라서 통지은행이 되기도 하고 매입은행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급은행이 있습니다. 지급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수익자가 발행한 한어음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숙건된 은행, 어음에 대해서 보통 뭐 지급은행이 사용이 되면 보통 일란불 어음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들 있는데, 그 발행은행이 지급은행의 역할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발행은행으로부터 역할 롤을 부여받아서 대금 지급만을 하는 은행으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은행이 지급은행 될 수도 있고, 발행은행이 어떤 위탁을 시켜서 그 은행으로 하여금 지급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신용장이 이게 기한부 한어음을 발행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지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일시불, 우리 일란불 어음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수은행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한부 어음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부 어음을 인수하는, 그러니까 기한부 어음을 인수한다는 말은 제가 앞에서 한어음을 설명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음을 봤을 때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결제가 일시불 결제가 아니라 어음을 받아 놓으면 뭐 받은 날로부터 아니면 어음이 발행된 날로부터 60일, 90일 뒤에 대금 결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어음 받고 서류도 다 받고 대금 결제는 60일 뒤에 해줄게
라고 해서 사인을 하겠죠. 그러한 행위가 어음을 acceptance 하는 겁니다. 인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 그러한 롤을 수행하는 은행이 인수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음이 어떤 형식으로 발행됐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대금 그 신용장 조건이 어떤 거에 따라서, 신용장이 어떤 식으로 발행됐는지에 따라서 이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이 지급은행이 될 수도 있고 인수은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또 발행은행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상업 신용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하한 신용장, 무담보 신용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업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 대금 결제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업 신용장에 한어음을 사용을 할 텐데, 이 한어음에서 요구하는 운송 서류가 반드시 담보로서 사용되는 신용장. 뭐겠어요? 이거 제가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한 어음 치결 제도, 하한 어음 뭐 결제 제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즉 쉽게 말해서 수출업자가 발행한 한어음, 이 사람이 드로워가 돼서 발행한 드래프트와 그 드래프트에 뭐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서류를 첨부를 해서 이것을 그 이제 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물품을 하치한 운송 서류를 일종의 담보 역할로, 일종의 인질로 이용을 해서 대금 결제를 해소하는 그러한 신용장이 하한 신용장이고, 실제적으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 무역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신용장들이 다 하한 신용장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담보 신용장이 있는데, 하한 신용장의 반대로서 이거는 운송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쉽게 말하면 한어음이 있고 선화증권이 있어서 제가 하한어음이다, 하한어음 치결제도다, 하한어음 결제제도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한 신용장은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인데, 무담보 신용장은 선화증권 운송 서류가 사용되지 않는 신용장을 지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는 한어음이 인질이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 돈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는 지급인의 입장에서는 대금 결제를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선화증권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담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상업신용장은 이런 것들이고, 여행자 신용장이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현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것이 되게 위험하거나 불편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행자가 의뢰를 맡아서 개설은행이 현찰로서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외화가 표시되어 있는 어떤 수표, 이런 것들, 신용장, 이런 것들을 끊어서 현지에서 현찰로 바꿔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였는데, 오늘날에는 뭐, 그렇죠. 뭐, 다양한 트래블러용 뭐, 그런 어떤 그 신용카드라든지 무슨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자 신용장이란 거는 뭐 거의 쓰이지 않는다라고 보이죠. 오늘날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뭐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쓴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취소 가능 여부에 따라서 신용장의 종류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취소 불능 신용장이 있고요. 취소 가능 신용장이 있습니다. 취소가 가능하냐? 취소가 불능하냐? 자, 취소 여부, 신용장의 취소 여부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용장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공부할 때 아마 여기 있었을 것 같은데, 취소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UCP 602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이 왜 들어가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 수출자 입장이 돼 봅시다. 수출자 입장이 되어서 내가 무역 거래를 하는데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취소할 수가 없는
지급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수출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제대로 물품을 선적을 하고 서류를 준비를 해서 은행에게 제시를 하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은행의 지급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은행의 지급 약속이라 하는 것이 취소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함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대금 지급의 어떤 안전장치로서 신용장이 역할을 못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럴 거면 차라리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송금 거래로서 매수인에게 돈을 직접 받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가능 여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은행이 그 자신의 지급 약속을 거둬들일 수 있느냐,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무조건 지켜야 되느냐, 뭐 그런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의 신용장은 다 취소 불능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용장의 통일규칙인 UCP 600에서는 모든 신용장은 취소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취소가 가능하면, 은행이 한 말로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은행의 개런티가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 가능 여부를 따져보았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취소 불능 신용장이고, 그 취소 불능 신용장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신용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신용장 있습니다. 확인신용장, 이거는 확인은행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개설은행, 신용장 발행은행, 뭐 여기 지금 강의 자료도 뭐 개설은행이라고 해놓은 데도 있고 발행은행이라고 해놓은 데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여의치 않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신용장 개설은행이든 신용장 발행은행이든 어쨌든 그 한 사람이 그냥 그대로서 지급 약속을 하면 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신용장 확인이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신용장 개설은행, 신용장 발행은행이 제3의 은행에다가 이 확인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신용장의 제3의 은행이 독립된 지급 확약을 추가로 하는 그런 신용장이 확인신용장이다. 그러니까 확인은행이 등장을 해서 신용장 발행은행, 신용장 개설은행 외에 지급 약속을 해주면 이중에 지급 보증이 되는 셈이고, 그러한 신용장을 확인신용장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 청구 여부, 우리 상한 청구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언제 했냐? 포페이팅이나 팩터링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소구권 없이라는 표현을 썼죠. 소구권이 여기서 말하는 상한 청구권이에요. with recours죠. 부도가 났을 때 쉽게 말해서 신용장의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용장이 아니죠. 한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어음을 발행한 사람한테 대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으면 상한 청구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상한 청구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팩토링과 포페이팅은 어떤 게 특징이었죠? 상한 청구권이 없었죠. 상한 청구권이 없다는 말은 부도가 나도 신용장을 지급인이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신용장이 아니라 계속 말실수를 하네요. 한어음에 대해서 한어음의 지급인이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어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한어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한어음의 발행인에게 가서 대금을 회수를 못하는, 자기가 부도를 떠안아야 되는, 그게 상한 청구권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팩터링과 포페이팅이 그랬죠. 그래서 수수료가 비쌌죠. 신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장을 이용을 해서 한어음을 취급을 하는데 상한 청구가 가능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계속 신용장 발행은행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한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한 청구 가능이고요. 그걸 못한다라고 하면, 매입은행이 다 떠안아야 된다라고 하면 상한 청구 불능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자유 매입 여부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보는,
이게 지금 반갈로가 있고 동그란 저기 온갈로가 있는데 반갈로가 어떻게 보면 분류의 기준이죠. 분류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자유 매입 신용장이 있고 매입 제한 신용장이 있습니다. 신용장에서 매입이란 행위는 제가 어음 할인, 어음 깡 그런 거 얘기를 했었죠. 그럼 자유 매입 신용장과 매입 제한 신용장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떠한 은행이든지 가서 아무 때나 가서 어음 할인, 어음 깡, 그 어음을 파는, 어음을 매입하는 행위를 아무 은행이 할 수 있으면 자유 매입 신용장이고요. 어음을 매입하는 행위를 어떤 특정 은행에게만 하도록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 제한 신용장이 됩니다. 자,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이 신용장을 통해서 수익자가 있죠. 수출자인 수익자가 신용장을 통해서 은행에 지급 확약을 통해서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는데 그것이 그러한 권리를 내가 은행을 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양도 가능 신용장입니다. 반대로 양도가 불가능하면 양도 불능 신용장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수익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긴다는 건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그 무역 거래에 있어서의 매도인,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수익자가 자신이 온전히 물건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물건을 사서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원자재나 중간재나 부품을 공급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 그러니까 신용장 발행 은행이나 신용장 발행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를 받으면 그 결제받은 금액으로 원자재나 중간재나 부품을 그 판매한 사람한테 대금 지급을 치르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한 번에 바로 이 부품이나 중간재의 결제를 그 신용장 발행 의뢰인 혹은 발행 은행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몫이 100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그 나의 공급자한테 넘겨서 은행으로 하여금 직접 주게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야 되는 그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의 계열사이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오랜 거래 관계가 있는 뭐 파트너이거나 그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어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신용장의 양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이 있습니다.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거 내국 신용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신용장 양도를 조금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내가 수출자이자 수익자예요. 그래서 내 권리를 이렇게 양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이게 양도 신용장이죠. 근데 내가 중간재나 부품이나 원자재를 사서 가공을 해서 내가 수출을 했는데 나도 신용장을 통해서 은행의 신용장 발행 은행으로부터 내가 대금을 받아요. 근데 나한테 물품을 공급한 중간재나 부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한 저 공급자한테도 어떻게 보면 나의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 같은 걸 통해서 저 사람한테 대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수출자니까 국내에 있고 나한테 공급하는 원자재, 나에게 원자재나 뭐 무엇을 공급하는 이런 사람이 같이 국내에 있으니까 나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신용장을 발행해서 대금 지급을 주는 원신용. 그래서 여기서 수출을 하기 위한 그 신용장은 원신용장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한 요 국내에 나한테 1차 벤더 같은 그런 사람한테는 나의 거래은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용장 발행의뢰인이나 신용장의 어떤 발행은행은 해외에 있다라고 치면 수출국 내에서 수출자의 거래은행과 그 수출자에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내국업자, 중간재 공급업자가 전부 다 한 국가 안에 있고 내국에 있잖아요. 요 관계에서 원신용자, 수출 신용장을 이용해서 내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용장 거래를 내국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좀 설명을 다시 읽어볼까요?
수익자인 수출업자가 받은 원신용장, 이게 오리지널 신용장이죠. 이걸 해서 수출품 또는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대급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수출은 내가 하는데 그 수출 물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를 별도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국내에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대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청업체인 거죠, 벤더인 거죠. 그래서 수익자, 여기서 말하는 수익자는 그 오리지널 원 수출 신용장의 수익자입니다. 이 사람이 원신용장의 통지은행, 거래은행, 자신의 거래은행이겠죠.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얘기를 해서 별도로 수출품 또는 원자재 공급업자를 수익주로 하는 별도의 신용장이죠. 별도의 신용장을 국내에서 발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내국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걸 발행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내국 신용장은 수출업자로 하여금 수출 물품이나 원자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조달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대 신용장이 있습니다. 전대 신용장. 상품의 생산이나 가공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전대라고 하는 걸 레드 클로스거든요. 레드 클로스.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선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선적 서류 발행 전에, 그러니까 물품을 선적하기 전이죠.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신용장 금액을 수익자에게, 수출자인 수익자에게 선급해 주는 것, 그런 신용장. 그리고 그렇게 선적 전에 물품 대급을 먼저 지급하도록 함으로 하여서 그러한 지급 내용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붉은 글씨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레드 클로즈 LC라고 합니다. 그렇죠? 레드 클로즈 LC라고 하고, 수익자 입장에서 선대 자금으로 상품을 집하, 포장한다는 의미에서 패킹 크레딧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해전 신용장이 있습니다. 해전 신용장. 리볼빙 크레딧이죠. 리볼빙이라는 거 많이 쓰죠. 어디에 써서요? 리볼버라는 거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에는 그 게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버워치에 보면 이거 리볼버 이렇게 그 러시안 룰렛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그 탄창이 아니라 권총인데 이렇게 돌아가서 쏘는 거, 그걸 리볼버라 하죠. 그거 왜 리볼버라고 해요? 그게 탄창이 돌잖아요. 그걸 말하는 건데, 해전 신용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출자하고 수입업자가 계속 거래를 하는데 계속 반복 거래를 해요. 그러면 할 때마다 신용장 개설하고 통지하고, 할 때마다 신용장 개설하고 통지하고, 할 때마다 신용장 개설하고 통지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번거롭겠죠. 늘 하던 건데, 늘 먹던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신용장을 매번 할 때마다 새롭게 갱신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갱신하고 자동적으로 발행되도록 하는 그러한 신용장을 해전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상무역 신용장이 있습니다. 구상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 인도와 대금 지급이 한꺼번에 서로 상호 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특수한 거래를 말합니다. 뭐 가장 특수한 거래는 물물 교환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바터 트레이드. 바터 트레이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이제 구상무역이 되는데, 동시 개설 신용장이나 토마스 신용장 같은 것들이 이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동시 개설 신용장이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수출 신용장과 수입 신용장을 동시 개설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거래에 의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 계약을 통해서 물품 인도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물건 팔고 너도 나한테 물건 팔고 이 두 거래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계무역인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이걸 팔았기 때문에 너도 나한테 판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신용장이 개설이 되어서 이제 한 사람이 수출자 역할도 하고 한 사람이 수입자 역할도 하고, 그런 경우를 이제 동시개설 신용장, 백투백. 홈런이 이제 곧 최근에 끝난 프로야구에서 그 홈런의 연속으로 타자가 나와서 두 명의 타자가 연속으로 홈런을 치면 그거를 백투백 홈런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동시개설 신용장, 백투백 크레딧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토마스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가
일종의 나중에 외상거래 비슷하게 나중에 일종의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하고 먼저 신용장을 이것 또한 연계되어 있어요. 동시개설은 연달아 수출 신용장, 수입 신용장 이게 연달아 열리는 건데 토마스는 한번 나중에 해 하고 이제 나중에 개설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한 일본 무역 상사의 전신 약호를 따서 이렇게 명칭을 했다라고 해요. 뭐 실제 사람 이름 토마스하고 관련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탁 신용장입니다. 기탁 신용장이라는 게 있는데 기탁 신용장은 수입업자가 이 수입업자예요. 이 사람이 신용장 개설을 해주죠.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있을 때 요거를 내가 가져가지 않고 디파짓을 넣어놔요. 여기서 말하는 기탁이 에스크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돈을 디파짓 해놓는 거예요.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가지 않고 모아놨다가 이 사람이 뭔가 다시 물품을 구매하거나 할 일이 있을 때 여기 디파짓의 돈으로부터 이걸 돈을 충당시켜주는 그런 조건의 신용장이 기탁 신용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상무역 신용장이라고 하는 건 구상무역 일반적인 매매 계약의 형태가 아닌 특이한 형태의 매매, 특정 거래 형태의 무역 거래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신용장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일란부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 있습니다. 제가 신용장 설명을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신용장의 분류는 사실 뭐 기능적인 분류 아니면 이론적인 분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신용장이 그 사용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크게 나눠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신용장에서 사용되는 그 대금 결제의 어음 한 어음이 일란부 어음을 쓰느냐 아니면 기한부 어음을 쓰느냐는 겁니다. 일란부 어음을 쓰게 되면 뭐 매입도 그렇고 뭐 인수나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지급이죠. 지급. 뭐 상한 지급 이렇게 가는 거죠. 대금을 바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일란부 어음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기한부 신용장이 소위 말하는 매입이나 뭐 그렇죠, 인수 어음을 인수한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매입 은행이 등장을 해서 뭐 매입을 하고 뭐 상환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어음을 이제 기한부 어음으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한부 어음을 발행할 때 이 어음의 종류에 따라서 어음이 그러니까 신용장은 말 그대로 은행이 이런 조건이 일치하는 어음과 신용장 선화증권과 뭐 상업송장과 이런 게 들어오면 대금 지급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신용장이라고 한다면 이 신용장에서 사용되어질 어음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일람 후 정기불이냐. 일람 후 정기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음이 발행돼서 그 당사자가 그걸 내용을 보고 그 날로부터 며칠 뒤에 대금 결제를 한다라는 것이 그 일람 후 정기불이고, 일부 후 정기불도 있어요. 이거는 그 어음이 발행된 날짜로부터 뭐 며칠 뒤에 대금 지급을 해야 된다도 있고, 아니면 무슨 날 어음을 지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사실 거의 일람 후 정기불 내지는 일부 정기불로 어음이 발행되고, 그렇게 해서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이 지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한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자인 수출자로 하여금 어음을 할인, 어음을 깡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한부 신용장을 사용하는 수출업자들은 물품 선적하고 약정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어음 대금을 지나서 어음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어떻게 된다? 어음 할인을 방식으로 매각을 한다. 어음 할인의 방식으로 매각을 한다는 말이 매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어음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자신의 거래은행이 뭐가 되겠어요? 매입은행이 되는 겁니다. 매입은행. 그런 방식으로 수출 대금을 즉시 회수하는. 사실 신용장은 제가 일람부 신용장도 있고 기한부 신용장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거의 많은 부분이 신용장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기한부 신용장이 사용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쪽이 훨씬 많아요. 일란부 신용장은 왜 안 씁니까? 일란부 신용장을 쓸 거면 차라리 송금을 하지. 그렇죠? 이해가 되나요? 이 말이?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이? 그렇죠? 신용장을 통해서 신용장에
그러니까 개설은행도 그렇고 신용장 발행 의뢰인도 그렇고 이 기한을 이용해서 내가 금융을 하는 거지.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만약에 안 되고 뭐 서류 제시와 동시에 대금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러면 그냥 송금 방식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주심을 쓰거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신용장은 거의 대부분 기한부 신용장이 사용이 되고, 기한부 신용장이 사용되는 거는 신용장이 기한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용장에서 요구되어지는 한어음이 기한부 한어음이 사용된다. 그리고 기한부 한어음에 뭐가 붙어서 사용된다? 선화증권이 붙어서 사용이 된다. 이 점을 좀 강하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신용장 발행 의뢰부터 신용장의 요 사용과 관련돼서는 조금 강의를 끊고 다음 강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